ちょっと行きました。ただいまより平安法王議員の自督講演会を開始させていただきます。의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를 이 강의에 초청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제가 지금 이번에 왜 일본에 왔는가라는 걸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본 강의에 들어가자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일본에 계시서 다 이제 잘 알고 있지만은 일본이든 미국이든 뭐 중국이든 거기에 계시는 우리 동포분들이 거기서 잘 편히 살려면 일본과 한국 간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좋아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아주 좋게 또 편히 그렇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지난 몇 년간 일본과 이제 한국 간의 그런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좋지 못했는데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몇 달 동안에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지금 급격히 지금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9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가자로 미국에 가서 기시다 총리하고 만났고 그리고 바로 이제 11월 달에 11월 14일 날 프놈펜에서 처음으로 공식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이제 정상 그런 회담이 열렸습니다.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세 가지를 합의봤습니다. 하나는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 안고 있는 현안 문제들을 양국의 이익에 맞게,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양국의 이익에 맞게 해결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앞에서 한미일 이런 세 개 나라가 긴밀히 이제 협력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서는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인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한일 간의 협력을 계속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과 일본 사이에 정상 간의 회담도 이루어졌고 또 외교장관과 또 일본 외무상 간의 장관급 대화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돼서 각 분야에서의 접촉과 교류가 아주 지금 몇 달 동안에 빨리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온 것은 이러한 지금 좋아지고 있는 한일 사이의 이 모멘텀을 정치인으로서 또 여당 국제연예위원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계속 유지되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들까라고 일본 정치인들과 토의하자고 제가 왔고요. 어제는 일본 중의원들하고 만났고 오늘은 참여연 이제 회관에서 일본 이제 참여연 의원들하고 만나서 한일 관계 현안 문제를 이제 토의했습니다. 한일 현안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무슨 문제인가 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앞에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공동으로 협력하겠느냐 이 안보 협력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난 올해 또 지난해 북한의 미사일이 계속 지금 날아오르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해서 태평양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이 그렇게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어제 오늘 일본 정치인들을 만나서 빨리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이런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를 활발히 해나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안보 협력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정보 교류입니다. 정보 교류. 북한의 미사일이 북한으로부터 이제 날아오른다라고 할 때는 발사 시초 단계에서는 한국에 있는 우리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레이더에서 그걸 보고 발사 시초 단계에서는 우리 한국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이 고각으로 올라가가지고 일본 영토를 향해서 떨어지는 이 종말 단계에서는 일본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일본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이 발사돼서 어디로 날아가며 어떤 각도로 쏘며 이걸 정확히 알려면 일본과 한국 또 미국 이 3개국이 정보가 실시간으로 교류돼야 합니다. 지나간 다음에 알려주는 게 아니라 발사됐을 순간부터 마지막 떨어질 때까지 실시간으로 교류되어야 하는데 이 실시간으로 교류되어야 할 이 정보 교류가 지난 정권 시기에 이게 뚝 끊겨졌습니다. 왜? 바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지소미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한국, 일본, 미국 3국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해서 3개국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한다라는 거 합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합의를 보았고 저는 오늘 일본 정치인들을 만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지소미아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정치인들이 공동으로 노력하자. 제가 오늘 이런 문제점들을 이제 제기했고요. 그 다음 지금 한일 관계에서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입니다. 강제징용 문제에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강제징용 문제도 양국 간의 이익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서 각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교체된 다음 법원에 이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의견서를 지금 보낸 상태에 있고 또 윤석열 정부에서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과 또 여러 단체들과 각이한 소통을 하면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외무성과 지금 아주 의견 조율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해법이 여러 가지 해법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해법 중에서도 지금 1개, 혹은 2개로 지금 해법이 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강제징용 문제도 앞으로 양국의 이익에 맞게 해결될 거고 위안부 문제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2015년도에 한국과 일본이 맺었던 위안부 합의를 존중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위안부 문제도 이제 앞으로 좋은 해결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들어와서 코로나 문제가 풀리면서 한국과 일본 사이 민간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김포와 하네다 사이에 정비 항공편이 개설돼서 최근에 와서는 주 52회까지 이제는 정비 항로가 이제 열렸고 앞으로 더 많은 항로들이 정상화되면 이런 민간 교류도 이제 더욱 활발히 벌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 협력을 위해서 지난 9월 또 최근에 한미일 사이의 동해에서 합동 해군 연습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해군들 사이에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한 그런 합동 군사 연습도 했다. 이런 점을 이제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풀려나가고 있는 관계의 좋은 모멘텀을 더욱 살려서 한국과 일본의 정치인들이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같이 그런 여당의 정치인들도 일본에 자주 오고 또 일본 정치인들도 한국에 자주 가서 이렇게 정치인들 사이에 서로 문제를 풀어나가자 이런 걸 제가 해야하려고 하고 내일은 여기서 이제 한국의 여야 정치인들 또 일본의 여야 정치인들이 참가해가지고 여기에 학자들과 함께
한일 미래 보존 세미나를 일본에서 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정치인들 또 학계 인사들 함께 모여서 앞으로 한일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토의하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제가 주요 할 내용은 강연 제목은 저렇게 북한의 변하는 모습과 변하지 않은 모습 이렇게 강연 제목은 달았지만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남북의 통일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엔 어떠세요? 남과 북이 앞으로 통일될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네. 저는 남북의 통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왜 남북의 통일이 된다고 나는 생각하느냐?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한번 가만히 들어보고 저래서 앞으로 남북의 통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건강관리만 잘하면 여단장님이나 예컨님이나 이제 건강관리만 잘하면 남북이 통일돼서 북한에 가볼 수 있는 그런 날이 꼭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북한을 잘 이해해야 돼요. 북한은 어떤 나라냐? 왜 북한은 저 지경까지 왔을까? 이런 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앞으로 대북 정책은 어떻게 하고 통일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되고 라는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북한의 문제점은 이런 겁니다. 지금 제가 이 파일을 띄워놨지만은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다른 나라들에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북한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라는 것을 명백히 집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니까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나 또 지금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또 이전 소련과 같이 이전 공산국가들과 북한의 지금 정치 제도와 무엇이 다른지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잘 분간을 못합니다. 분간을 못하니까 지금 우리 대학들에서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대학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예를 들면 민주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게 있는데 민주주의는 크게 놓고 보면 일본과 북한과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뿌리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또 중국이나 이전 소련이나 베트남과 같이 공산 일당제 국가들이 유지하고 있는 인민민주주의라는 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이렇게 되어 있죠. 인민이란 말과 자유란 말이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국호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네는 인민민주주의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일본 대학들에서 또 한국 대학들에서 미국 대학들에서도 북한을 인민민주주의 국가의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민민주주의 국가들 하면 중국 정치제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베트남에 대해서 가르치고 쿠바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전 소련에 대해서 가르치고 제일 마지막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인민민주제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좌익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특히 일본 공산당에 있던 분들이라든가 이런 좌익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꾸 북한을 그런 일전에 마르크스와 레닌이 만들어 놓았던 그런 인민민주주의 국가로 혼돈합니다. 대한민국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종북 좌파들도 북한을 인민민주주의 제도로 혼돈해요. 그런데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제도가 아닙니다. 이 점을 제가 그러면 왜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제도가 아니냐? 북한과 중국이 뭐이 다르냐? 제가 좀 이걸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고 그 공산주의 이론을 발전시켜서 레닌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 이론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인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면 안 된다. 인간의 모든 불평등은 재산의 사적 소유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사적 소유권을 철폐하라. 이게 마르크스와 레닌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마르크스와 레닌은 경제력이든 정치 권력이든 집안에서 세습을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마르크스와 레닌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겠지만은 우리가 저렇게 공산주의 운동권에 보면 유명한 공산주의 운동가들이 있습니다. 뭐 마르크스, 레닌, 스탈린과 같은 그런 독재자, 마오쩌둥과 같은 그런 독재자, 베트남의 후치민과 같은, 쿠바의 카스트로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단 한 명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절대 권력을 집안에서 왕조처럼 세습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단 하나도 없었느냐? 이것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공산주의라는 이론과 정면 대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는 이 권력을 집안에서 세습한다는 건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민민주주의라고 하면서 권력을 할아버지, 아버지, 지금 손자인 김정은까지 왔습니다. 이게 인민민주주의입니까? 아니면 왕조입니까? 여러분, 인민민주주의의 왕조예요. 왕조입니다. 이게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북한을 이 좌익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꾸 자익 사상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사상과 북한의 그런 시스템이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의 왕조 시스템입니다. 북한은 공화제를 표방하면서 왕조를 시스템이니까 인민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북한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공산국가들은 유물론자들입니다. 유물론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기 지도부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을 신처럼 신격화하면 안 됩니다. 유물론자들. 이거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북한은 처음으로 김일성이 가지고 있던 이 사상을 신처럼 신격화라고 했고 김일성 일가를 신의주의에 올려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원래 북한의 조선노동당과 일본 공산당이 대단히 관계가 좋았습니다. 관계가 좋았는데 일본 공산당이 북한 공산당에 빠이빠이 너희들하고 이제 같이 못 가겠다라고 선을 그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본 공산당에 있던 조선인들 김일성이가 조청년에 이야기해서 일본 공산당에 들어가 있는 조청년사 공산당원들은 다 일본 공산당으로부터 탈당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공산당의 가장 큰 뿌리와 지지기관이 조선인들이었는데 조선인들을 김일성이가 다 일본 공산당에서 탈당해라. 그래서 일본 공산당하고 첫 번째 분쟁이 생겼고 두 번째 분쟁은 북한에서 당 규약에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 그 10대 원칙이라는 게 뭔가면 김일성을 신처럼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걸 당 규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공산당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공산당이 어떻게 당 규약에 당 지도자를 신처럼 못하냐. 이거 공산주의 이론하고 맞지 않는다 해서 일본 공산당이 제일 먼저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공산당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북한 노동당과 일본 공산당이 갈라지기 위한 첫 번째입니다. 북한은 김일성은 신처럼 만들어야 돼 일본 공산당이 NO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게 구체적인 정치에서 어떻게 발현되는가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1980년대에 한국에서 종북 주사파의 고수들, 말하자면 종북 주사파의 우두머리들을 김일성이 잠수함을 보내서 평양으로 다 불렀습니다. 야, 들어와서 너희들한테 내가 구체적인 가업을 줄게. 그래서 소위 그때 운동권에서 종북 주체사상 주사파 두목들이 잠수함을 타고 다 갔어요. 북한에 가서 이 사람들은 주체사상이라는 것을
남한에서 지하에서 라디오와 책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잠수함을 타고 북한에 간다고 하니까 이번에 가서 진짜 북한 현실을 보면서 내가 주체서상을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올 거다 라고 북한에 갔는데 가서 이제 북한 사람들하고 자 우리가 주체서상을 공부하다가 보니까 너무 문점이 많다. 그래서 질문지들을 가득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가서 만나자마자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거 주체서상 우리가 읽어보니까 김일성의 너작을 읽어보니까 이러이러한 점이 좀 이상한데 이거 왜 이랬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첫 번째 답변이 주체사상은 논쟁의 학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논쟁의 학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이 세상에 사상이 논쟁할 수 없다는 사상이 이게 무슨 사상이에요? 이거 사상이 아니고 이거는 성경이다. 사상을 논쟁할 수 없다는 게 뭐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주체사상 주사파들이. 그래서 이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김일성 수령이 과오를 범할 수도 있다.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죠. 인간. 그러면 김일성 수령이 잘못한 경우에는 어떤 장치로 이거를 견제할 수 있느냐. 이걸 좀 보여달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북한노동당이 김일성은 절대 잘못을 범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그때 정부 주사파들이 이거 우리가 속았구나. 우리가 생각한 좌익의 사상의 기본은 모든 논쟁의 학문의 논쟁입니다. 토론할 수 있고 논쟁할 수 있고. 그래서 그때 정부 주사파가 속였구나 라고 알고 잠수함 타고 와서 그때 김영환 등 운동권에서 정부 주사파 우리 속였다. 북한에 올라가서 주체사상 좀 논쟁하자니까 주체사상은 논쟁의 학문이 아니다. 두 번째로 만일 김일성이가 잘못이라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물어보니까 김일성은 절대 잘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인간을 신격화하는 이 사상을 우리는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 주사파가 조직적인 주사파는 해산됐어요. 그때. 네. 그래서 이 점을 여러분들이 북한 체제에 대해서 꼭 알고 넘어가자. 이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북한의 지금 현 사회 시스템을 우리가 이걸 지금 인류의 발전 단계에서 어디에 있다고 우리가 평가하겠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간 사회를 크게 놓고 볼 때 근대와 전근대로 나눕니다. 근대와 전근대. 그러면 근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가면 법에 우거해서 왕도 법을 따라야 하는 사회를 근대사회라고 하고 왕이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회를 우리는 전근대 사회라고 합니다. 전근대.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북한이 지금 근대에 있을까요? 아니면 전근대에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왕도 법을 따라야 하는 건 근대사회입니다. 그러나 왕이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전근대. 근데 지금 북한은요, 제가 한 가지 딱 실례해야 돼요. 이거 사진 한번 좀 보세요. 이 사진 보면 지금 저 사진이 지하철에서 김정은이가 담배 피우는 사진입니다. 재떨이 놓고 또 옆에 사진 보면 병원에서 저렇게 재떨이 놓고 병원에서 담배 피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진이 북한의 공식 당 매체인 노동신문이나 TV를 통해서 김정은이가 이렇게 지하철에서 피우고 병원에서 피우는데 공개적으로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 북한 법에 지하철에서 담배 피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담배 피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북한이 담배 지하철에서 피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이나 외국인들이 북한에 가서 제일 충격받는 게 무엇인가 하면 TV를 틀었는데 TV에서 담배가 나쁘다는 금년 공익 광고가 나옵니다. 담배 절대 피우지 마세요. 담배 사무실에서 피우면 안 됩니다. 담배 지하철에서 피우지 마세요. 애들 앞에 담배 피우지 마세요. 병원에서 TV에서 막 담배 나쁘다는 공익 광고 나오다가 저녁 8시 땡 하면 9시 땡에서 땅 하면 김정은이 나오는데 김정은이 나오는 거 김정은이 담배 피우는 거예요. 그 외국인들이 깜짝 TV에서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고 바로 국가의 최고 지도자는 바로 지하철에서 저렇게 옆에 재테를 놓고 담배 피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영국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그러면 지도자는 담배를 피우면서 지하철에서
왜 지하철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공익 광고를 왜 TV에서 내보내느냐? 차라리 내보내지 말지. 왜 내보낼까요, 여러분? 답변할 수 있는 사람, 왜 내보낼까? 지도자는 담배 피우면서 주민봉 피우지 말라고. 왜? 네, 그겁니다. 북한의 모든 법은 존재하지만 그 법 위에 김씨 일가만은 법 위에 있다. 이걸 주민들에게 끊임없이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거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사람은요, 일반 사람이 지하철에서 담배 피우면 담배 큰일 났다고 막 그러지. 김정은의 담배 피우면 그건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김정은 피워도 돼. 왜? 수령이니까. 피워도 돼. 북한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일부 일처제. 북한은 또 도덕을 대단히 따지는 나라예요. 한 사람이 부인 여러 명 둘 수 없습니다. 근데 김정일은 부인 몇 명이나 뒀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상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어느 시대에 와 있을까? 그럼 우리가 생각한 건 바로 전근대. 인간이 수백 년 동안 왕도 법에 의해서 통치받게 하려고 제일 처음에 영국에서 귀족들이 마그나 카르타라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왕을 통제하기 시작했는데, 아직 북한은 김정은만은 김씨일가만은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이런 사회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북한에서 알아야 건 바로 이 북한의 신분 제도를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신분 제도라고 하면 인도를 생각합니다. 인도에 카스트 같은 이런 신분 제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치는데, 카스트 제도도 법률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렇게 보면 우리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군수저로 태어났다, 훅수저로 태어났다, 집안이 태어날 때부터 재벌집 아들이다, 이렇게 신분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사회 구조적으로 인간을 이렇게 신분으로 갈라놓은 사라는 전 세계의 북한이 하나입니다. 근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살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북한이 이렇게 신분으로 갈라놓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아마 우리 리코 선생님처럼 북한에서 직접 살아본 사람은 이건 북한의 신분에도 없고 방송에도 없기 때문에 내가 북한에서 어느 신분에 속하느냐는 북한에서 살아볼 때만이 압니다. 못 살아본 사람은 잘 몰라요. 그래서 크게 놓고 보면 북한은 저렇게 핵심 계층, 동료 계층, 적대 계층으로 크게는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 세부에 들어가면 총 52개의 계층으로 나눕니다. 52개. 그러면 52개 계층. 그러면 여기에 와 계신 A 고향은 님은 저 북한에서 어느 계층에 있었을까요? 한번 얘기해. 어느 계층에 있었어요? 네. 고인은 진짜 적대계층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일본에서 있다가 조선연에서 있다가 북한으로 간 9만 3천 명이나 갔죠. 이분들은 북한에서 저 계층에 어디에 있느냐? 이걸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저한테 어디에 있느냐? 제가 항상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고시제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강연할 때 고시제도가 있을까 없을까 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은 북한에도 고시제도가 있을 거다 이렇게 합니다. 왜? 국가를 운영하려면 공무원을 뽑아야 되잖아요. 공무원을 뽑으려면 시험을 쳐서 적중한 사람을 그 자리에 뽑아서 앉혀야 사법고시도 보고 행정고시도 보고 이렇게 또 고시제도가 있을 거다. 이게 일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북한에요, 고시제도가 없습니다. 고시제도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공무원을 어떻게 뽑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공무원은 대학에서 공부시켜가지고 임명합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우리는 직업을 할 때 취업이라는 거예요. 직업을 내가 선택한다. 그래서 우리는 취업한다. 취업시장. 북한은 취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백치라고 합니다. 백치.
그러니까 너는 어디 가서 이래라고 당과 국가에서 이렇게 지시를 준다 해서 북한에서는 백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저청년에서 가신 분의 자녀인데 나처럼 제가 외교관 했어요. 외교관. 나처럼 외교관하고 싶다. 그래서 일본에서 살았으니까 일본말 정말 잘할 거잖아. 그래서 외교관을 해서 내가 북한 외무성에 취직하고 싶다. 취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저청년 출신이. 왜 안 될까요? 신분이 맞지 않으니까. 네, 저 부류에서 북한에서 외교관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계층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너는 외교관 할 수 있는 피고, 내 피는 일본에서 건너온 피기 때문에 너는 외교관 안 돼. 그래서 북한에서는 저청년 출신들이 아무리 일본말을 잘해도 외교관 안 됩니다. 자,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실례 드릴게요. 한 청년이 학교에서 공부 1등 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 1등 했는데 얘가 고등중학교에서 1등 해가지고 얘 꿈은 뭐냐? 검사가 되는 거예요. 검사. 그래서 좀 검사가 돼가지고 폼 잡고 이 동네에 좀 다니는 거. 그래서 1등 해가지고 이제 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에 가겠다라고 신청을 합니다. 북한은 내가 어느 대학 가겠다는 걸 이렇게 입학 지원서를 내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한테 가니까 교장 선생님이 공부가 국적으로 1등인데 너는 김일성종합대학 법률학교에 못 간다. 교장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아니 내가 이 군에서 1등인데 내가 가고 싶은 대학 가야지 왜 나는 김일성종합대학 법률학교에 못 간다냐. 나는 꿈이 검사 되는 거다. 지금 우리 할아버지도 탄광에서 탐부고 나의 아버지도 탄광에서 탐부인데 나만은 공부 잘해가지고 검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넌 안 돼. 어쨌든 난 말 못하겠는데 넌 안 돼. 그리고 내가 왜 안 되는지는 교장 선생님한테 물어보지 말고 내 할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애가 집에 와서 자기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내가 검사가 되고픈데 교장 선생님이 검사가 난 못 된대요. 그런데 내가 군적으로 1등인데요. 내가 왜 검사, 왜 내가 법학을 공부 못하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말을 못하고 담배만 풀 피웁니다. 아버지한테 또 물어봅니다. 아버지, 나는 법을 공부해가지고 검사가 되고픈데 왜 학교에서는 나를 법을 배울 수 없다고 하냐? 법을 왜 못 배우냐? 그러니까 아버지도 담배를 피워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검사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학문을 안 하겠다. 교장 선생님이 걔를 보고 너는 머리가 좋으니까 물리학부나 수학학부에 가라. 아니면 요새 의사가 잘 나가니까 의학대학에 가서 의사를 해라. 그런데 너는 검사는 안 돼. 의사도 될 수 있고 수학자도 될 수 있고 될 수 있는데 넌 검사만은 안 되니까 너는 의학대학에 가라. 공부 1등이니까. 근데 얘는 난 검사 안 되면 안 하겠다. 그래서 얘가 대학을 안 갔어요. 안 갔는데 석 달 있다가 집안에서 할아버지가 없어졌습니다. 사망의 누가 강변 다 뒤져봐도 없어요. 어디가지 없이 할아버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없어진 다음에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서 밤에 자는데 아버지가 애를 깨웁니다. 빨리 일어나. 왜요? 그러니까 빨리 짐을 챙겨가지고 안방을 넣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빨리 어디 있는 대로 입고 안방을 가자 해서 형제들하고 아버지랑 그 다음에 엄마랑 안방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안방까지 오니까 군대가 총 차고 장교가 권총 차고 있는데 아버지 보고 뭐라 돈 가져왔느냐? 네, 돈 가져왔다. 보자. 하니까 봉투에서 꺼내는데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이 얼마 나오느냐? 3,000불이 나오는 3,000불 달라고. 3,000불을 딱 주니까 애가 깜짝 놀라. 자기 집에 그런 돈이 없는데 아버지 주머니에서 3,000불 나오니까 장교가 그 3,000불을 제 주머니에 넣고 압록강을 넘어가서 다시 오지 말라. 빨리 넘어가. 그래서 온 가족이 이제 압록강을 넘어왔어요. 압록강을 넘어오니 또 거기에 중국 꿍안이 있는데 돈 가져왔네. 돈 가져왔다. 보자. 또 3,000불 또 꺼내주니까 빨리 저 버스 타고 도망쳐라.
버스 타고 도망쳐서 베트남에 갔다가 태국에 갔다가 그 다음에 온 가족이 한국까지 온 거예요. 한국에 왔는데 인천 비행장에 도착했어요. 얘가 인천 비행장에 도착해서 승강기로 톡톡톡톡 걸어오는데 죽은 줄 알았던 할아버지가 인천 비행장에서 손자야 하며 할아버지가 손자를 끌어안는 거예요. 할아버지 누구였을까요? 할아버지는 국군포로입니다. 국군포로. 그러니까 북한에서 국군포로 자녀이기 때문에 북한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신원자료가 있는데 그 신원자료를 교장선생은 아는 거예요. 보니까 할아버지 국군포로네. 그러면 얘가 아무리 1등 공부가 1등이라도 김일성 종합대학 법률학교에 올려보냈자 거기서는 할아버지 문건을 보고 국군포로 때 안 받는다는 거 아니까 교장선생님이 차마 그 어린 애 보고 야 넌 법을 하지 말고 의학을 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사가라고 한 거예요. 이게 북한의 신분제도인데 얘가 한국에 와서 더 놀라운 건 뭐냐. 그래 한국에 와서 지금 대학 다니고 있어요. 한국에 와서 대학 다니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얘가 영어를 하기 힘들어하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이제부터 영어는 내가 배워줄게. 자기 할아버지는 탄광 탐구였는데 할아버지가 영어를 배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라서 아니 할아버지가 영어 아세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내가 6.25 전쟁 때 미군 부대 통역관이었다. 미군 부대 통역관.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요 자기가 탄광에서 그렇게 영어를 잘하지만 탄광에서 탄을 캔다면서 자기 손주한테 영어를 배워주고 싶었는데 왜 못 배워줬을까요? 영어를 배워주면 손자가 아니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데 왜 탄광에서 탄을 캐고 있을까? 당연히 대학에 가서 교수를 해야지. 물어볼 거잖아.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세요? 근데 왜 탄 캐죠? 그럼 할아버지가 얘기해야 되잖아. 야 나는 국군포로였다. 그럼 국군포로라는 거 아는 순간 얘가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 거예요. 아이고 어차피 난 뭐 공부 아무리 잘해야 출세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그런 말을 해주면 공부 손자가 안 할 거가 절대 자기가 북한에 있는 전 기간 영어 안다는 걸 딱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북한에서 법학을 공부할 수 못한다는 걸 알고 할아버지가 뭘 생각해요? 내가 죽기 전에 죄를 꼭 한국 대학에 입학시키고 난 죽는다. 죽더라도 난 한국으로 가면서 내가 죽겠다고 생각하고 압록강을 건너서 한국에 왔고 한국에 오니까 국군포로는 보름을 줍니다. 그 보름을 다시 한 미국 달러로 환전해가지고 트럭한테 줘서 자기 가족을 다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긴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나눈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할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북한의 지금 이 신분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북한에서 남로당 출신 자녀, 남로당 출신 자녀가 외교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은 공산당이잖아요, 남로당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북한은 신분사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북한은 인민민주주의라는 걸 세습을 하지 않고 그 안에서도 집단체제로 돌린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얼마 전에 시진핑이가 20차 당대회 했잖아요. 20차 당대회 했는데 이번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이가 처음으로 삼선 연임을 선포했습니다. 중공산당 지금 지도체제에서 삼선 연임을 하면 안 되는데 두 번째는 시진핑이가 후계를 임명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뭐라고 말한다면 야 저거 삼선 연임도 안 하고 후계자도 임명 안 하니까 저 시진핑이 정신집권하려는 거 아니냐? 정신집권은 이거 중공산당의 원칙과 맞지 않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속으로 겉으로는 표현 못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의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중국에도 지금 대단히 이제 많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요. 그러면 통일이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이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북한의 지금 문제점은 뭐냐? 바로 지금 북한에서 여러분들이 또 북한 시스템이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새로운 세대가 지금 북한에서 크고 있습니다. 바로 20대, 30대 이 세대들입니다. 지금 이 북한에서 자라는 2030 세대는요. 기존의 북한 세대들과는 전혀 다른
이런 새로운 세대가 지금 북한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62년생이고 제 큰애가 90년생인데 제가 북한에 있을 때부터 벌써 저와 저의 아들, 그 아들 친구 동료들 사이에 얘기를 해보면 얘기가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혀 북한에서 처음 보는 새로운 시스템이 지금 북한에서 자라고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북한노동신문 사설 제목입니다. 북한노동신문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대결, 소리 없는 전쟁.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 지금 내부에서 보이지 않는 대결,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라고 쓴 북한노동신문 사설입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무슨 대결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지금 북한에서 자라고 있는 20대, 30대가 완전히 한류에 미쳐 돌아가고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얘들이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한국 노래, 한국 젊은이들의 생활 습성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엄청 정치적 탄압하고 법을 만들고 지금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신문 자체도 소리 없는 전쟁, 보이지 않는 대결이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 김정은이가 직접 다 만든 사설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김정은이가 이제는 핵무기를 갖췄기 때문에 외부에서 미국이 무력으로 북한 시스템을 거꾸로 들이지 못한다. 뭐 이전 이라크의 사담이나 리비아의 가다피처럼 외부에서 군사적인 방법으로는 어쩌지 못한다. 그러나 김정은이 제일 무서운 건 내부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젊은이들, 이 젊은이들의 이 머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전쟁이고 가장 큰 문제점이다 라는 걸 바로 이 북한노동신문 사설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 TV를 우리 좀 잠깐 좀 봅시다. 북한에서 지금 젊은이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동영상 나오게 할 수 있는가요? 한번 좀 이 북한 TV를 보고 우리 TV를 논쟁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TV 나오는 내용들은 번역 좀 해주세요. 경량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진투책동을 짚으시고 우리의 사회주의 문화와 생활 양식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하겠습니다. 때와 장소도 가리지 않고 서로 끌어안고 돌아치는 신랑 신부의 모습들은 어떻게 돼서 숱한 사람들이 모여들고 지나다니며 또 지켜보는 대중 장소들에서 저렇게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거리낌도 없이 노골적으로 추잡하게 놀아댈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우리들의 아름답고 고상한 미풍양석과 혁명적이며 건전한 사회주의 생활 기품을 심히 모독하는 추태라고밖에는 달리 볼 수 없습니다. 그래 당신들은 어디서 무엇을 보고 이러한 동작들을 스스럼없이 요구하고 설득 없이 수행해내고 있습니까? 혹시 남몰리 불순실한 성전물을 열성껏 시청하면서 떠오른 영감과 느낀 충동을 이 기획이 재단껏 펼쳐보이려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것은 지난 시기에도 일부 청년들이 결혼식을 하면서 이와 같이 우리의 생활 양식에 맞지 않게 놀아댄 현상들에 대해 조직적으로 투쟁도 벌이고 사회적으로 공로 비판도 하면서 각성시켰지만 오늘 와서 그 성적과 양상의 도수가 정도 이상으로 넘어섰다는 데 있습니다. 저들의 차림새를 보아서는 도무지 공락의 공민인지 가늠하기 힘든 정도인데 이들의 짓거리를 지켜본 그 숱한 사람들 속에 눈이 바로 박힌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단 말입니다. 바로 이렇게 지금 사회적으로 자유주의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현상들에 대해 강건도 불보듯 방관시하면서 대중적인 투쟁의 불을 걸려내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스쳐질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심각한 문제점은 우리의 생활 감정과는 전혀 맞지 않는 불건전하고 라티한 생활 생태들, 지요 저들 자신도 익숙되지 못한
외식 외품을 남이 시키는 대로 흉내내느라 모지름을 쓰는 가련한 주 신랑 신부들이 하나와 같이 다음의 품속에서 대학까지 나오고 중요한 처소들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품들여 키워주고 내세워진 당과 조국의 미도에 천만분의 1이라마 보답하지는 못할 망정이 심통이도 당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짓만 공약하며 해대고 있으니 과연 저런 인간들이 중요한 시련의 시기에 당과 조국의 운동을 저버리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대로 지난 시기 불순복함을 몰래 시청하는 과정이 남녀 간의 진정한 윤회 분위기는 외국산 술이나 포도주쯤은 마셔야 제대로 쏜다는 집단의 기술을 세웠는지 이 저녁의 손목에는 무려 4개에 달하는 금속 팔찌가 끼워져 있는가 하면 양쪽 귀에는 귀걸이가 2개씩이나 달려 있습니다. 이전의 당에서는 이러한 행태들이 우리식이 아니라는 데 대해 명백히 지적해 주었으며 전사회적으로 이러한 현상을 없애기 위한 투쟁도 강도 높이 불렸습니다. 과연 이러한 어른들이 우리 세세의 청년들의 지향의 요구에 부합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부 류진양이가 자기의 이름을 괴뢰 말투를 그대로 본따서 이진향이라고 써갈겼으나 정립장을 보란 듯이 들고 집체 사진까지 남기는 등 보는 사람들의 경락을 자아내는 썰기 빠진 짓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망동을 즉흥적인 흥분에 의한 실수라고 봐야겠습니까? 북한 TV 내용인데 이해됐습니까? 잘 이해 안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면 여기서 여러 날, 이게 원래 1시간 45분짜리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강연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몇 개 장면만 제가 카트해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남과 북이 우리 부음법칙에서 성씨 표현법이 다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성씨 이가라고 하고 북한은 르자 발음을 써서 르에서 리 이렇게 하고 한국에서는 노 하면 북한에서는 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하는 북한 애들은 이제 여기서도 봤죠. 청춘남녀가 약혼하고 이제 백년 가약을 이제 가약서 몰래 저들끼리 쓰는데 자기 성은 북한식으로 말하면 리진향이에요. 리진향. 근데 한국 영화를 너무 보니까 한국에 니가가 없는 게 다 이가지.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진향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러다 지금 잡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습니다. 인간이 저만에서는 자기 성씨를 바꾸지 않습니다. 내 성씨가 니하면 아니 내가 니가지 한국에서 이가면 이가고 난 니가야. 이런데 이제 북한 젊은 애들이 이제는 한국 영화 드라마 미쳐서 자기 성씨로 이가를 부른다. 지금 이게 큰일 났다. 지금 북한이 지금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북한에는 머리는 어떻게, 여자는 머리는 어떻게 하고 남자는 어떻게 하며 학생들은 옷을 어떻게 입으라는 게 이게 코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 내용에서 이야기한 건 뭐냐면 지금 젊은 애들이 밖에 나갈 때 여기다가 아디다스, 나이크 이렇게 외국 상표가 다 붙어있는 옷들을 입고 과감하게 지금 길거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이야기한 건 얘들이 옷을 입고 집을 나갈 때 1차적으로 부모들이 이걸 골라내야 되는데 왜 부모들이 가만히 있느냐. 지금 북한 부모들이 이제는 북한 부모들이 너무 이제 한국 영화 봤기 때문에 입겠으면 입어 이렇게 하지. 야 너 그거 왜 옷 벗고 이거 글자 없는 옷 입어. 이런 부모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바깥에 나가면 두 번째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교 다니면서 그런 옷 입지 말아라고 딱 통제해야 되는데 학교도 이제는 통제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어저씨 배불짜리 입고 막 돌아가.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전반적인 통제 시스템이 집안에서의 가정교육 시스템. 이게 결국은 북한 당의 오더를 따르지 않고 있고 학교도 이제는 점점 자식대로 돌아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외부로 애들이 점점 지분하고 있다. 이게 지금 큰일 났다는 겁니다. 지금. 두 번째는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자 쪽에서 아파트 출입구 현관 앞에서 남녀가 끌어안고 애정행각을 벌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파트 출입 현관에서 남녀가 저렇게 끌어안고 그러는데 그 아파트 출입 현관으로 얼마나 많은 어른들이 들락날락 했겠느냐.
그런데 옆에 어른들이 지나가겠으면 가고 거기서 저렇게 애정행각을 하고 또 그걸 보면서도 누구도 야 뭐하는 거냐라고 소리치는 어른도 없고 이게 무슨 거냐. 이게 이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일본에서는 보수정에서 지금 뭐 남녀간 애정행각에도 문제없죠. 네, 한국에서도 언제부터 그러면 공개장소에서 이렇게 남녀간의 애정을 표시했느냐 물어보니까 오래지 않았다고 해요. 한 90년대 말 그전에는 절대 이거 보수정에서나 아파트 이런 데서 서로 이렇게 끌어안고 이러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지금 북한의 젊은이들은 아무런 꼬리낌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어쨌든 끌어안고 뭐 키스하고 스킨십하고 어른들도 뭐 젊은 애들이 그럴 수 있지. 이 문화적인 변화가 지금 대단히 많이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쪽에서 봤지만은 자 김일성의 주체사상탑이 대동강반에 가면 있어요. 주체사상탑 앞에서 지금 춤춘 남녀가 몰래 여투를 임대해가지고 와서 지금 포도주를 들고 거기서 지금 포도주를 주체사상탑 앞에서 포도주 찢다가 잡힌 거예요 지금. 그러면 북한에서 저렇게 여투를 몰래 임대해서 포도주를 꽁문에 차고 나가서 남들이 강가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먼 데서 안에서 먼 데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촬영기를 넣고 포도주를 찍으면서 할 수 있는 자녀들이 이게 누구의 자녀일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다음 시스템을 넘겨받으려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북한의 세습과 신분사에 가면 그 핵심 계층의 자녀들이 또 넘겨받고 할 거예요. 그 넘겨받아야 할 얘들부터 지금 변하고 있고 부패되고 왜? 아버지 엄마가 원래 부정축제한 이 돈을 털어내서 여투를 해가지고 포도주를 숨기고 주체상탑 앞에까지 가서 야 북한에서는 못하니까 저거 강변 가운데 가서 우리 한번 저 포도주 한국에다 하는 것처럼 좀 포도주 찍고 좀 한번 해보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20대 30대가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 김정은으로서는 이걸 어떻게 극복하겠느냐 이게 제일 골칫거리겠죠. 그래서 이자 영화에서도 봤지만 학교 단계에서 아무리 해봐서 지금 안 됩니다. 두 번째 부모들 보고 가정에서 이걸 멈춰 세우게 부모들이 동원되라고 하는데 이것도 안 돼요. 그러면 모든 행정, 통제, 교육 시스템이 안 되면요 공산권이 가는 마지막 길이 하나 딱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김정은이가 이걸 수습하기 위한 마지막 길. 마지막 길은요 하나는 공포정치입니다. 무조건 공개적으로 총살하고 이렇게 해서 무서움을 주는 공포정치. 다른 하나는요 법을 세분화하는 겁니다. 법.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산권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 간의 가장 큰 법률 체계에서 차이점은 이 자본주의 국가는 개인의 사적 재산의 소유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민법과 형법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벌 조항이 대단히 강해요. 뭐 누굴 어떻게 때렸을 때는 얼마, 자동차를 어떻게 잘못 쓸 때는 과태료 얼마 이렇게 법이 대단히 우리는 처벌 위주이기 때문에 공산국가들은 이렇지 않아요. 북한은 처벌 위주가 아니라 사상, 교양, 계도 위주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조리돌림하고 비판시키고 호상 비판하고 그래 고쳐 이런 식으로 계도가 위주예요. 자본주의는 처벌 위주고 그런데 계도 위주로 계속 가다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사회주의도 공산권 국가도 우리 자본주의처럼 민법, 형법을 강화해서 처벌 위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지금 어떻게 처벌하는가 한번 좀 다음 화면 한번 좀 보세요. 이게 재판을 어떻게 하며 처벌을 어떻게 하는가 좀 한번 우리 봅시다. 다음 화면 좀 들어주세요. 이 화면. 이게 아닌데, 그 다음 화면. 동영상 하나가 뜹니다. 여기에는
기후? 화면에 동영상 하나 지금 제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 최근에 2019년도부터 북한에서 법을 대단히 세분화하고 있는데요.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자, 젊은 처녀가 치마를 입었는데 무릎으로부터 20cm 올라갔을 때는 과태료 얼마, 30cm 올라갔을 때는 얼마, 이렇게 법을 대단히 세분합니다. 청춘 남녀가 공공장소에서 애정행각을 벌였을 때는 몇 개월 무보수 이런 식으로 처벌 조항을 지금 대단히 지금 북한에서 세부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법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이 저렇게 법을 세분화하고 있는 거 보니까 종상국가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법을 세분화하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처럼 형을 때립니다. 재판에서 형을 주는데, 자, 이 젊은 청춘 남녀가 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애정행각을 벌였기 때문에 3개월 구금하고 형을 때립니다.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걸 지켜볼 때 그러한 형에 대해서 지지할 거예요? 아니면 속으로 반대할 거예요? 대다수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도 이제는 한국 영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저런 것까지도 이제는 형법의 영역으로 끌고 가느냐, 이게 공산국가들이 가는 데서 마지막 법을 통해서 강압적인 방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지금 마지막 단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럼 지금 북한의 현 시스템은 그러면 왜 지금 무너지지 않느냐, 저 사실 한번 좀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 김정은이가 가운데 앉아있고 그 주위에 지금 북한군 장성들이 이렇게 총을 들고 충성맹세를 다지고 있습니다. 왜 충성맹세를 다지는데 권총을 뽑아들고 충성맹세를 다질까요? 이건 무슨 메시지일까요? 김정은 옆에 저렇게 권총 다 뽑아들고 이렇게 써있는 이 메시지는. 꿈쩍하면 쏜다. 우리 쏠 준비되어 있다니까 꿈쩍하지 마라. 이게 총 들고 딱 지금 북한 주민들, 이게 북한 노동신문에 나온 사진인데 이렇게 충성 맹세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케이, 너희 충성 맹세할 수 있어. 근데 한번 몇 명 차를 보세요. 김정은과 여기 지금 박병천 지금 같은 거는 지금 50년생이고 이병철 같은 거는 48년생인데, 이 김정은과 지금 이 북한군 장성들의 평균 연령 차이는요 30년입니다. 30년.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30대 후반인데 앞으로 김정은은 10년, 20년 지나면 이 사람들과 북한을 통치를 못합니다. 다 이제 그 사람들은 퇴직해서 집에 들어갈 겁니다. 10년 후면 다 없어지고 다음 김정은과 북한 시스템 사이의 나이 격차가 지금은 30년이지만 앞으로 10년 지나면 결국은 이 격차가 어떻게 될까요? 20년으로 줄 겁니다. 인간의 생리적 변화는 또 10년이 지나면 김정은이가 50대 될 때는요, 고려나 할 수 없이 김정은도 자기와 같은 동년배들 80년대나 90년대에 태어난 애들과 같이 북한을 통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 과연 지금 이 화면에 나온 저 북한군 장성들처럼 저렇게 대단히 이념적이고 북한 시스템에 절대 충성을 맹세하는 저 사람들처럼 향후 10년, 20년 후에 저 자리에 들어갈 북한의 젊은 세대층이 저렇게 무조건적인 그런 충성을 김씨 일가에게 할까? 저는 절대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의 20대, 30대가 자라온 환경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뭘 다르냐? 제가 62년생입니다. 62년생인데 제가 대학 80학번이에요. 80년도에 제가 평양 국제관계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80년도에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저희 부모님이 본 돈을 가지고 한 달 먹고 살았어요. 불복 안 하고 노인만 가지고도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60년대생들은 50년대 60년대생들은 북한 시스템에서 북한 시스템의 피크를 보았습니다. 이게 국가라는 걸 이렇게 운영하면 월급 가지고도 살 수 있고 불법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사회가 굴러갈 수 있구나 라는 걸 보았기 때문에 지금 저 김정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약간 지금 착시하는 게 뭔가면 그 어느 한때인가 혹시
대북제재도 풀고 뭐 이렇게 풀면 다시 북한을 1980년대나 70년대 상황과 같이 월급에 우호한 사회로 벌려놓을 수 있지 않을까? 왜? 한번 자기가 경험하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 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환상적으로 아직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제 애들에는 90년대생 애들은 어떻게 학교에 들어가냐? 90년대, 2000년대에 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학교 교과서에서는 북한이 사회주의 복지사회고 낙원이라고 가르쳤는데 선생이 강의 끝나자마자 학생들한테 돈을 줬습니다. 다 이제 좀 힘드니까 돈을 줬고 학생들한테 학생들이 교과서에는 북한이 낙원이라고 했는데 문 열고 바깥을 내다보면 장마당이 돌아가고 장마당에서 결국은 장사 잘하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교과서 내용과 북한 현실이 완전히 차이나는 시험을 겪어온데 이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북한의 모든 교과서 내용은요 다 1960년대, 70년대 상황을 반영해서 만든 이론이고 지금 북한 현실을 반영해서 북한 시스템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피크였던 그런 시스템을 지금 20대, 30대는 한 번도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다가 야 아버지가 대학 다닐 때는 정말 공부밖에 몰랐다. 그때는 정말 이거 정말 잘 살았어 이렇게 하면 우리 애 같은 건 아니 북한에 그런 시대가 있었어? 믿질 않아요 지금 세대도. 그리고 결도 지금 문제입니다. 자 학교에 들어가면요 북한은 첫 강의 시간에는 지금 역사 강의 시간에 김일성의 혁명 역사를 가르칩니다. 김일성이가 뭐 했다 가르쳐요. 두 번째 과학 시간에 들어가면 컴퓨터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컴퓨터 가르치면 선생님이 뭘 가르쳐야 될까요? 영어를 가르쳐야 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누가 만들었죠? 빌 게이츠가 만든 겁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나오고 빌 게이츠는 어떻게 동작하며 컴퓨터는 어떻게 동작하는가 하니까 미국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애들이 첫 강의에서는 미국은 철저지원수라고 하나님을 이거 살 수 없다고 배웠는데 두 번째 강의 시간에 들어가서는 미국이 만든 이 컴퓨터 노트북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이걸 어떻게 쓰는가 배워주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교육을 받은 세대가 지금 북한에서 자라고 있는 그런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까지만 하고 강의를 마칠게요. 자, 저기 지금 커피점이 있습니다. 커피점 보이시죠? 이 한국 영화와 문화가 들어가면 젊은이들이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걸 제가 보이겠는데 제가 영국에서 근무하다가 북한에 들어갔을 때가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에 영국에서 상사를 일하다가 들어갔을 때 그때 평양시 거리에 길거리에 커피점이 없었어요. 커피점이 없었습니다. 커피점은 어디만 있었느냐? 호텔에 있었어요. 그래서 호텔에서 외국인들을 위해서 커피점을 운영하고 뭐 저청년이나 일본의 사람 가면 호텔에서 커피점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북한 엘리트는 커피를 어떻게 마셨느냐? 상점이나 외화상점에 가서 그 네스카페 유리병에 있는 커피를 사다가 물을 끓여서 물 찻잔에 커피를 숟가락으로 넣고 덤을 넣고 이렇게 타서 이렇게 마셨지 저렇게 기계에서 샥 뽑는 이런 커피점은 북한에 없었습니다. 근데 2008년도에 제 친구 하나가 야, 나 한번 평양에 커피점을 한번 차려보겠다. 그래요. 오스트리아 상인한 데서 20만 불을 지금 구웠는데 그걸 가지고 뭐 할 것이냐. 근데 오스트리아 상인은 그걸 가지고 불고기집을 만들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불고기집을 만들어서 고기와 냉면을 구워서 냉면을 만들어서 팔면 돈을 많이 벌자. 그래서 식당을 내려고 했는데 이 친구는 아니 그거 하지 말고 우리 한번 커피점을 만들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들끼리 물어봤어요. 야 이거 커피점이 돈이 될까 안 될까? 그런데 그때 당시 제가 북한 외무성 부국장을 했는데 제 한 달 월급이 얼마였느냐? 2,900원이었습니다. 2,900원. 그리고 한 달러 대 북한 돈 환율 교환이 얼마냐? 한 달러가 3,2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국장 한 달 월급이 한 달러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쌀 한 킬로 값이 너무 이상해서 얼마였냐? 3,4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공무원 한 달 월급을 가지고 한 불도 안 되고 쌀 한 킬로 값도 안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2008년도에. 그런데 이 친구가 저 커피점을 만들어서 커피를 어떻게 팔려고 한다면
저 커피 큰 잔이 있고 작은 잔이 있어요. 큰 잔은 5불, 작은 잔은 3불에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그 친구 보고, 야, 이놈아, 너 미쳤다. 아니, 미친놈 아니네. 너 이건 내가 그 커피를 한 달 먹으려면 몇 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럼을 전략해야 커피 한 잔을 사겠는데, 내가 그 커피숍을 가지고 돈을 번다고 제발 하지 마. 그런데 이 친구, 아니, 히트 칠 거야. 대박 날 거야. 끝내 이 커피숍을 차렸어요. 대박 났을까요? 대박 나지 않았을까요? 대박 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아니, 국가공무원, 제가 그때 당시 4급인데 4급 공무원 월급 가지고도 커피 한 잔 먹사 안 먹는 북한 경제 시스템에서 이 커피점이 히트쳤다는 건 많은 사람이 왔다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왔을까요, 여기? 네, 바로 그겁니다. 대학생들이 밀려왔어요. 대학생이 커피점 열자마자 커피점 크지도 않아요. 대학생들이 밀려와서 줄이 150m, 200m 섰습니다. 왜 왔느냐? 계속 북한에서 먹던 커피는 장마당이나 상점에서 싸다가 잔을 줘서 이렇게 확 돌려서 이렇게 먹던데, 저 커피숍에 가니까 저 앞에서 뽑을 때는 안 하거든요. 커피도 샥샥샥샥 해서 뭐 주니까 이게 뭐 신기한 게, 근데 한국 영화 드라마 보니까 한국에서는 몽땅 대학생들이 길거리 가면서도 하고 여자 남자 데이트만 하는 것도 커피숍에 가서 케이크 넣고 케이크 잘라 먹으면 다 데이트하는. 그러니까 이거 영화에 봤는데 평양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저게 하나 나왔다고 하니까 대학생 애들이 밀려오는 거예요. 애들이. 저 한번 좀 탁이 한 10명 정도밖에 없는 자그마한 커피숍이었는데, 일단 애들의 커피 하나 뽑아가지고 안 주면요, 나가질 않아요. 그 3불이 귀하니까 계속 그걸 바깥에 있는 애들은, 야, 일단 커피 한 잔 맛있는 대로 나오라, 우리도 좀 들어가서 하고 싸우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학급 안에서도 제 애가 보니까, 우리 애가 아침에 제 애미 보고 이래요. 엄마, 오늘 나 20불만 좀 줘. 그래. 우리 집사람이, 왜? 그러니까, 오늘은 자기 당번이라는 게, 그러니까 학급 애들이 돈이 없으니까 학급에서 잘 사는 애들 오늘은 내 차례 이렇게 찍어가지고, 오늘은 내 차례면 내가 20불, 뭐, 홍길동이 20불 해서 더 모아가지고 오늘 학급이 가는 거지. 그러면 여자애들도, 여자 대학생들도, 야, 냉면 먹으러 가자. 그러면 안 따라오다가, 야, 오늘 내가 커피 하나 사줄게 하면, 그래? 홈짝하면 여자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커피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뭘 보느냐? 문화가 들어가서, 한류가 들어가면 습관이 붙여지고 문화가 바뀌고 뭘까지 변하느냐? 이 소비까지도 지금 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평양에 가면 커피숍이 대단히 많이 나왔어요. 차점들. 왜? 이렇게 돈을 부정 축제에서 먹고 그걸 모은 사람들은 써야 되겠는데, 쓰려면 어떻게 쓰고 싶어 하느냐? 바로 자기가 영화를 본 한국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걸 모방해서 쓰고 싶은데, 그걸 또 돈을 벌자니까 그렇게 모방해서 쓸 수 있는 장소들이 북한에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북한이 달라져 가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뭔가면 바로 이 IT 기술의 발전입니다. 왜 우리가 20년 전, 30년 전에는 한국 영화가 북한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지금은 한국 영화나 드라마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부피가 작아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난 시기에 한국 영화 한 번 보려면요, 2000년대까지만 해도 DVD, 디스크, 이만한데 국제시장 한번 보려면 이만한 걸 농민시장에서 몰래 사서 몸에 숨겨야 되는데, 지금은요, 한국 영화 하나 보려면 요만한 USB 카드면 됩니다. 그래서 밀수꾼들이 지난 시기에 한국 영화를 중국에 가서 가져올 때는 이만한 배낭에 기껏 가져와야 DVD 알판을 몇 개 못 가져오는데, 지금은 몽땅 다 요만한 거, 요만 USB로 하다 하니까 엄청난 많은 양을 작은 공간에다가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 평양시에 가면 지하철역 앞 길거리 곳곳에서 북한 보위원들이 애들 몸수색 합니다. 첫 번째 몸수색은 북한 애들이 이거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 핸드폰 있는 거 보자. 핸드폰 내면 우리 문자 메시지를 봅니다. 거기에 한국 말투가 있느냐 없느냐. 왜? 북한 애들 지금은 다 북한 애들 아침 인사도 안녕하십니까 하고 안 합니다. 한국식으로 좋은 아침이란 말 북한에 없었어요. 지금 좋은 아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굿모닝. 그 다음에 저희 때까지만 해도요, 남녀가 데이트할 때는 다 어떻게 호칭했는가 하면 영실동무, 초로동무,
동무라는 공산주의 호칭을 썼습니다. 지금 20대, 30대는요, 절대 동무라는 공산주의 호칭 않습니다. 다 오빠야, 자기야, 아무개야. 아니, 자기 성을 이씨, 성도 이씨로 바꾸는 애들인데, 동무라는 호칭 다 오빠야, 자기야. 아, 이렇게 하고, 치마도 학교 앞에까지 갈 때까지는 높이 입고 가다가 학교 앞에 거기다 다루면 선생님들이 보니까 치마를 막 이렇게 내리고 딱 정문 통과하면 또 치마 올리고 머리도 학교 가기 전까지 이렇게 풀어놨다가 학교 앞에 가서 선생님 볼 때는 다시 또 이렇게 머리에 묶고 이러면서 끊임없는 문화와 사상 정보와의 이게 옵니다. 그래서 저는 임계점이 언제냐? 저는 임계점이 바로 이제 방금 여러분 보신 것처럼 북한 김정은 주위에 있는 지금 바로 40년대, 50년대, 지어 60년대까지 저처럼 북한 체제의 피크를 본 세대가 북한을 통치하고 있을 때는 분명히 안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이 북한의 피크 시스템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80년대, 90년대 이 생들이 앞으로 북한의 지도계층으로 중추 세력으로 올라왔을 때 저는 반드시 통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大変감사합니다。それでは残り時間少ないですけども、質問をリーさんに受けたいと思います。どなたか質問ありますか？はい。どうぞ。반갑습니다. 오늘 대단히 좋은 말씀 그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저 오늘 의원님이 쓰신 책, 예, 3층 서기실의 암호라고 하는 책을 얼마 전에 한국 가서 사와서 읽고 있습니다. 예. 혹시 제가 일본말로 번역한 책도 보셨는가요? 그거는 우리 지부의 부의장, 고문님이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예. 저는 도시마 지부의 부의장 박정석이라고 하고요. 오늘 그 태용호 의원님이 쓰신 책 첫 번째 책을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꼭 사인을 좀 해주시고요. 질문을 두 가지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책 내용에서 집안인 남원태 씨가 일본의 침략인 정유재란 때 떼죽음을 당하셨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만인의총 충렬사에서 가족과 함께 참배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태 의원님은 지금 일본에 와 계신데 그때 지금 어떤 감정이신가 그 한 가지 질문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층 서기실의 암호 머리말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한국에 정착하시어 남북 통일 강연 행사장에서 질문을 받으신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재단법인 통일과 나눔 안병훈 이사장님이 제일 인상에 남는 말씀을 주셨다면서 태공사님께서 통일을 위해 일하고 계신데 우리 재단과 제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신 말씀에 제일 기뻐하셨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본에서 민당과 제일동포분들이 태용호 의원님을 위해서 남북 통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도와드리면 좋은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이 때 제 솜씨가 태갑니다. 태. 여기 혹시 태가성 가진 분 계신가요? 태가성. 없죠? 제가 한국에 가서도 강연장에 가봐서 태가성을 가진 사람 물어보면 거의나 없습니다. 한국적으로 태시성이 한 8,000명 정도가 있고, 북한에서 제가 다닐 때도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 제가 외무성에 있을 때도 제 주변에 태시성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태씨가 희귀성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씨가 대저용의 후손, 왕선 성씨라는 거 아시는가요? 네. 태씨는요, 원래 태씨의 성은 대가입니다. 대가인데, 발해국이 망하고, 대저용의 후손들이 그래도 고구려의 후손이 고려로 가자. 그래서 고려까지 왔는데, 지난 시기에는 왕족이면 성씨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압록강까지 오니까 고려 조정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들어오려면 성을 바꿔라. 성을 대씨는 절대 못 들어온다. 그리고 성을 바꾸면 땅을 하사하겠다, 왕이. 그래서 토론했어. 무슨 성을 바꿀 것이냐. 족보가 다 있는데. 근데 대가에 점 하나 치면 태가입니다. 그러면 모든
가족 족보를 바꾸지 않아도 점만 치면 돼. 그래서 점을 하나 치자. 그래서 대가가 태가가 됐고요. 근데 일본에도 태가가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그 일본 국회의원을 만났는데 후토리라는 성이 태가예요. 그래서 제가 성씨가 태가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 같은 집안인데 이거 어떻게 태씨성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물어나봤는데 혹시 우리 한반도에서 건너온 태씨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정유재라는 말씀했는데 그러면 왜 성씨가 이렇게 죽었냐. 임진왜란 때는 일본이 뭘 착각했는가 하면 일본식으로 조선이 싸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서울만 점령하면 일본은 그때 당시 싸움에 적군의 성만 점령하면 싸움이 끝나는 걸로 생각해서 서울만 점령하면 싸움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서울을 점령하니까 왕은 뛰고 전국적으로 우병 군사 이순신 전국에서 싸움이 끝이질 않아요. 그래서 일본이 야 얘들은 이거 기가 막힌 애들이네. 아니 서울 점령했는데 어떻게 계속 싸우지. 그래서 쫓겨갔다가 정유재란 때는 이걸 알고 이거 싸움을 빨리 끝내면 이러면 서울을 점령하기도 중요하지만은 곡창지대인 전라도 쌀이 있는 전라도를 타고 앉아야 된다. 그래서 우군과 좌군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군은 서울로 진격하고 좌군은 갑자기 방향을 꺾어서 충청도와 그때 당시 전라도의 길목이었던 남원군을 들이칩니다. 남원을 타고 앉으면 전라도를 타고 앉게 돼 있었으니까. 근데 조정에서 보니까 일본군이 다 서울 쪽으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방향을 끌어서 전라도로 가니 조정에서 지시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는가 하면 명나라 군사 3,000명을 보내주겠으니 죽어도 남성을 사수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아마 저희 집안이 양반인 것 같아요. 양반의 모든 노비들, 애들 그때 당시 자기 사병들까지 다 데리고 남원성을 보호하려고 남원성에 다 들어갔습니다. 명나라 군사가 3,000이 오고 그 싸움을 했는데 보름이 되니까 명나라 군사가 우리는 더 힘들어 못 살겠다 해서 명나라 군사 3,000은 빠지고 조선 군사와 그 남원성에 있던 10,000명의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남원성이 점령당합니다. 근데 일본 군대가 그때 들어와서 남원성에 있던 사람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10,000명을 몽땅 다 목을 쳐서 거기다 집단 내장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만인의 총이라는 걸 했는데 최근에 아주 저한테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가 정유재란 때 이 만인의 총 이건 정말 역사의 큰 유적이다 해서 이걸 잘 만들어가지고 반일교육에 하자. 그래서 만인의 총을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잘 꾸려놨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만인의 총 개통식을 이틀 앞두고 돌아갔어요. 못 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만인의 총을 어떻게 하면 우리 역사 교과서에 꼭 이 내용을 이 정유재란 이 내용을 등재하자라고 엄청 많은 분들이 노력했지만은 우리 역사 초등학교 교과서에 만인의 총 정유재란 이야기가 등재 못했는데 지난 11월에 국회에서 만인의 총 국정교과서 등재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 방금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도와주고 했느냐? 저는 여러 가지 도움이 있겠지만은 우선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 솔직한 심정 말하면 저청년분들하고 좀 교류도 많이 하고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도 해서 그분들이 이 북한에 대한 그런 좀 환상에서 저청년부터 이제 벗어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통일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하면요 통일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북한 엘리트층의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김씨 일가와 북한의 엘리트층 사이의 이 간격을 우리가 벌려놓지 않는다면 북한 시스템은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그 엘리트층, 지도층의 생각을 흔들어야 돼요. 이들이 김정은 시스템을 떠나서 바로 북한 엘리트층부터 북한 사회를 톱반 방식으로 개혁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공산권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 어느 공산권도요. 무력이나 시민 폭동에 의해서 뒤집어진 공산권이 없습니다. 다 하향식 개혁을 통해서 공산권으로부터 민주사회로 넘어갔습니다. 유럽 보세요. 소련 보세요. 소련도 결국은 하향식
바로 개혁을 통해서 소련이 붕괴됐고 결국은 민주주의 시스템에 의하고 일체 모든 동유럽에서 하향식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밑에서 폭동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공산권을 쥐고 있던 그 엘리트층이 가령 동부독일이다 하면 이 공산권을 계속 유지하는 데 나한테 이럴까?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우리가 한번 위에서부터 하향식으로 개혁을 하는 것이 나한테 이럴까? 이걸 계속 계산해 봤을 때 개혁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로 가는 것이 나한테 이럴까라고 생각할 때 북한과 같은 사회도 변화가 일어났고 그 어떤 시민행위 이런 게 일어났고 그러면 이 변화를 어떻게 이뤄내냐? 이 변화를 이뤄내는 첫 단계는 뭔가 하면요. 북한의 엘리트층도 남한의 엘리트층과 같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생존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북한에. 앞으로 통일이 되면 너희 다 목을 칠 거야. 너희 다 청산에서 뭐 다 한강이나 지방으로 보낼 거야. 이거야 아니라 너희와 우리가 손을 잡으면 공동의 미래의 더 훌륭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손잡고 갈 수 있다.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남과 북에서 있던 공직했던 사람들도 한국에 와서 공직사회에서 이렇게 어울리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러면 그걸 계속 북한 엘리트층이 보겠는데 네네. 우리 당신 공천 줄게 국회의원 해보겠나? 그럼 지금 공천 주면 제가 국회의원 좀 잘해볼게요.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공천 받고 제가 국회의원 하잖아요. 제가 국회의원 된 다음에 제 후배들 몇 명 온지 아세요? 저를 따라서 대한민국에 이태리 대사 조성길 왔죠? 아시죠? 이태리 주재 북한 대사. 그 다음에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리대사 유원우. 이렇게 오는 겁니다. 태영호 저놈만 가서 국회의원 나도 가면 국회의원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 이런 흐름을 우리는 대한민국 자체가 이제 우리 선진국에서 쉽게 경제 강국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뭘 도와주면 좋겠냐? 여러분 주위에 북한에서 살지 못해서 여기 와 계시는 탈북민들 옆에 있으면 이분들이 여기서 잘 살 수 있게 도와주고 이분들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서 북한의 사람들이 한국에 가니까 정말 팔자 고치더라. 정말 별 세상이더라. 거기 가면 잘 산다더라. 이런 체질을 만들어가는 길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는 거고 김정은의 핵무기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지금 한국에 탈북민들이 3만 한 3천 명 정도 있어요. 근데 계속 영역 보고서 보도 나오고 있는 거 보면 북한을 떠나서 한국에 왔는데 이분들이 한국에서 와서 그렇게 좀 여유 있는 삶을 살지 못해요. 평균 소득이 한국 평균 소득 이하에서 대부분 분들이 지금 살고 있고 물론 체제가 다른 데서 왔기 때문에 다 힘들어하거든요. 이 교육도 다르고 이래서 정착하기 힘들어하는데 이거 국가적으로 이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이렇게 돼서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가면요. 북한도 금방 무너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今、時間が遠い過ぎております。大変名残惜しいんですが、質問はここで打ち切らさせていただきます。定員があまりにも一生懸命ですね、ちょっと時間をかけてお答えやっていただいたもので、ちょっと時間を過ぎてしまいました。今日は本当に難しい日程の中ですね、私たちのために、とても意味のある講演をしていただきまして、熱弁を使っていただいた低音議員にもう一度最後に盛大な拍手を送りまして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